옛날 옛적 왕국 속에 평범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언덕과 숲 강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 마을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날은 바로 지혜의 축제라는 날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축제이 날마다 서로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며 그 말을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주인공인 안나는 지혜의 이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매년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설렜기 때문이죠. 올해 축제에서는 어떤 지혜가 나올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축제의 날 아침에 모두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잔치와 노래가 이어지던 그날 특별한 연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로 먼 도시에서 온 지혜로운 학자 칸트 박사였습니다. 칸트 박사는 긴 회색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연단 위에 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선언적 종합판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궁금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칸트 박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고 믿습니다. 물에 빠져본 적이 없으면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변화는 원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나요? 그것은 경험에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 이전의 지혜입니다. 안나는 듣고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 그녀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칸트 박사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더욱 집중할 때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능력, 즉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칸트 박사의 말씀이 끝나자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레 자신이 아는 것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의 차이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가 원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안나의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경험에 많이 의존했었나봐.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칸트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구조가 있는지도 몰라. 그 해의 지혜의 축제는 그렇게 끝났고 안나와 친구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칸트 박사가 전한 선언적 종합판단이라는 지혜는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지혜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의 지혜의 축제를 기대하며 그들은 그동안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칸트 박사의 지혜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삶에 자리 잡았고 그들 모두는 보다 깊이 있는 선언적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는 마치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나침반처럼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 마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목적마을인데요. 이름만큼이나 주민들의 삶도 독특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신봉하며 살아가는 곳이죠. 하루는 마을의 어린아이 로빈이 놀이터에서 꼼지락대고 있는 개미를 보고 묻습니다. 엄마, 저 작은 개미는 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야? 엄마는 로빈의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로빈, 이 개미도 목적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개미는 먹이를 찾아 자기 집으로 운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 그 목적이 개미의 삶을 결정짓는 거야. 로빈은 너무 신기해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목적이 있는 건가요? 로빈의 엄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로빈,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결정되는 거란다. 그러던 어느 날 목적마을에 진짜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노인 소크라토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의 목적을 묻자면서 마을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여러분, 내일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열 것입니다. 준비되신 분은 모두 참석하세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넓은 공터에 모두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의 목수 이반이었습니다. 이반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무에게 두 번째 삶을 주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말끔하게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구로 만드는 일이 저의 목적이죠. 모두들 박수를 치며 납득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의 선생님 에밀리아였습니다. 에밀리아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죠. 또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크라토스 할아버지의 차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각자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진정한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로빈은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로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로 로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로빈, 그 목적은 내가 잘하며 스스로 찾아내야 한단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라. 행복과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란다. 그달 이후로 목적 마을은 더 이상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로빈도 자라면서 자신만이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적 마을의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며 목적론은 이 마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우리 마을에서 독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하던 마을에는 갑작스레 도덕경찰이라 불리는 새로운 단체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금지시키며 치킨놀이, 공존싸움을 해결하려고 했지요. 도덕경찰의 첫 번째 공격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던 오리, 폴로에게 향했습니다. 폴로는 예술가였고 그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색깔 있는 진 흙과 풀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폴로의 독창성에 감탄했지만 도덕경찰은 그의 방법을 비도덕적이라 낙인 찍었죠. 그래서 그들은 폴로에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술을 만들라며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폴로는 고민 끝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떠올렸습니다. 이른 말했죠.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폴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술을 만드는 방식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잖아? 도덕경찰이 내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없지. 폴로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덕경찰이 내 예술 표현을 제한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경찰의 권위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폴로의 예술 작품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하나 둘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경찰이 폴로의 예술 스타일을 강요하는 건 우리 모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닌가? 그들은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을 상기하며 폴로의 예술이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폴로는 마을 광장에 서서 큰 목소리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을 설명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이 폴로의 생각에 동의했고 끝내는 도덕경찰의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주민들은 회의를 열고 도덕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로의 예술은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술을 창작하는지는 그의 자유이며 우리 마을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도덕경찰은 철수해야 해요. 드디어 도덕경찰은 마을에서 물러났고 폴로는 다시 그의 자유로운 방식으로 예술을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해악 원칙 덕분에 그들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마을은 더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굳이 우리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였습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철학자로 여가 시간에는 아테네 시내를 거니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곤 했습니다. 아리스는 이데아론에 깊이 매료되어 모든 존재에 대한 이데아를 찾아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아리스는 늘 그렇듯 아고라를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중에 그는 상인들 사이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도자기 가게 한 곳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름답고 정교한 항아리들이 빛을 발하며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 항아리들이 아닌 가게 한편에 비스듬히 서 있는 낯익은 얼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아리스가 자주 존경하던 철학자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아리스, 무엇을 이렇게 골똘히 바라보는가? 소크라테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항아리들입니다. 그 완벽한 형태와 색채가 마치 이데아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아리스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말해보아라. 자네가 본 항아리들은 진정 완벽한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의미심장하게 되물었습니다. 아리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항아리들은 흠집이 나거나 금이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를 것입니다. 그것들은 완벽함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네. 아리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물들은 진정한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네. 그러나 이 그림자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진리를 향한 갈망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조화롭게 조율해 나가야 하지.
아리스는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현실의 불완전함을 보며 이상적인 본질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예술과 철학을 추구할 수 있겠네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국 우리는 항아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에서 그 이데아를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가야 하네. 그리고 그 이데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그날 이후로 아리스는 아고라의 모든 만남과 경험을 통해 이데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한 이데아를 찾으려는 그의 여정은 그를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예술가이자 철학자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이데아의 존재를 알렸고 이상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아리스의 이야기는 한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전해졌고 그의 삶이 담긴 항아리는 이데아와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작품으로 길이길이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단순한 철학 개념이 아닌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고도 교훈적인 일화로 남았답니다.